지금 몇 시야? 내 말이 우스워? 사단장님 혈압약 시간 놓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김대위.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사단장 관사. 정막을 깨는 것은 거실을 울리는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뿐이었다. 목소리의 주인 오해숙 여사. 겉으로는 사단의 어머니를 자처했지만 이 관사 안에서 그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었다. 그녀의 남편 제7보병사단 사단장 이진필 소장은 그녀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발밑에 엎드린 것은 육군 대위 김수민이었다. 김 대위는 사단장 비서실 소속의 유능한 장교였지만 이곳 관사에서 그녀의 계급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본부 상황실 보고가 길어져서 핑계. 그놈의 핑계. 너는 입만 열면 핑계야. 오해숙은 값비싼 실크 가운을 휘날리며 김 대위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진한 샤넬 향수가 김 대위의 코를 마비시킬 듯 찔렀다. 상황실 보고. 그게 나보다 중요해. 이진필 소장이 혈압으로 쓰러지는 게 중요해. 내까짓 보고서가 중요해. 김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지금 이곳에 불려온 이유는 이진필 소장의 밤 혈압약을 챙겨드리기 위함이었다. 물론 약을 챙기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물 온도는 맞췄어? 네. 45도 정수물에 레몬 한 조각 띄웠습니다. 어디 줘봐. 오해숙은 김 대위가 공손히 내민 물잔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시는 신용만 하다가 그대로 거실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비려. 레몬이 비리잖아. 당장 다시 가져와.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사온 그 유기농 레몬 아니지, 너. 맞습니다, 사모님. 어제 직접 사오신 말대꾸. 오해숙의 손이 허공을 날았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김 대위의 뺨이 돌아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 대위는 불타는 뺨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거나 반항하는 것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연장시킬 뿐임을 지난 몇 달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감히.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 대위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때 2층에서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이진필 소장이 내려왔다. 아, 김 대위 와 있었나. 수고가 많아. 그는 방금 아내의 고성과 뺨 때리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평했다. 아니, 오히려 뺨을 맞은 김 대위의 얼굴을 애써 외면했다. 여보, 당신 전연 저거 저대로 둘 거야? 감히 내 말을 토시를 달아? 허허, 해숙 씨. 진정해. 김 대위가 뭘 알겠어. 다 사모님 잘 모시라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런가, 김 대위? 이진필 소장은 부엌 입구에 선 김 대위에게 알아서 잘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 김 대위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사단장님, 혈압약 여기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 봐. 이진필은 김 대위에게 눈짓 한 번 주지 않고 약과 물잔을 받아들었다. 그에게 김 대위는 부하 장교가 아니라 아내의 신경질을 받아주는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해숙은 씩씩거리면서도 남편이 약을 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김 대위. 네, 사모님. 내일 뭐 해? 또 시작이었다. 내일 오전에 사단 전술 훈련 모의 보고 회의가. 아, 시끄럽고. 됐어. 오해숙은 김 대위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일 내가 파주 신세계 아울렛에 좀 가야겠어. 오전 9시까지 관사 앞으로 차 대기시켜. 운전해야지. 사모님. 내일 회의는 제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어머머. 저것 좀 봐. 저 이기적인 것 좀 봐. 여보.
오해숙은 다시 남편을 불렀다. 사단장님 사모가 쇼핑을 좀 가겠다는데 그깟 회의가 대수야? 넌 사단장님 최측근 비서 아니야? 사단장님 사모가 편해야 사단장님도 편하고 그래야 부대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녀의 궤변은 차라리 논리적이기라도 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억지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결국 무너졌다. 이 거대한 관사, 이 철옹성 같은 철원에서 소장 아내라는 계급은 보이지 않는 원스타보다 강력했다. 거부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압구정 기욤 알지? 거기 들러서 마카롱 좀 사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알 거야. 이 장군 사모 이름 대고 우수 고객 명단으로 달아놓으라고 해. 파주에서 압구정. 철원에서 파주로 운전하고 다시 서울 강남의 압구정까지 가서 마카롱을 사서 다시 철원으로 복귀하라는 명령. 군용 지프가 아닌 사모님의 에쿠스 차량으로. 이것은 군인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노예의 삶이었다. 알겠습니다. 김대위는 부서진 자존심을 애써 감추며 관사를 나섰다. 칠흑 같은 철원의 밤 공기가 뺨에 맞은 상처를 아릿하게 스쳤다. 자신의 숙소, 독신장교 숙소 비옥큐로 돌아온 김대위는 샤워기조차 틀지 못하고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정복.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장차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군 최초의 7군단장을 꿈꿨던 자신의 모습이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짧게 울렸다. 발신인은 사모님. 문자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너무 늦지? 6시까지 와. 오는 길에 내 강아지 샤넬 산책 좀 시켜야겠다. 아침 먹었는지 확인하고. 김대위는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녀의 절망은 철원의 새벽 안개처럼 깊고 차가게 번져나갔다. 다음 날 사단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새로 부임하는 참모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참모장은 사단장의 오른팔이자 사단 2인자 격인 막중한 자리였다. 이진필 소장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6본에서 이번엔 여군을 참모장으로 보냈군. 그것도 전투사단에. 박지우 대령이라. 그는 책상 위 신임 참모장의 프로필을 가볍게 두드렸다. 육사 출신 보병병과 최전방 연대장까지 여기만 완벽한 엘리트 코스.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지만 이진필은 여자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사단장님, 참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들라 해. 집무실 문이 열리고 절도 있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섰다. 충성. 금일부로 제7보병사단 참모장으로 부임한 대령 박지우입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고 그 기세는 웬만한 남성 장군들보다 당당했다. 박지우 대령. 날카롭게 다듬어진 단발머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각 잡힌 전투복, 그리고 상대방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 이진필 소장은 순간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다. 박 대령. 환영하네. 고생길이 훤해. 우리 7사단이 알다시피 험한 곳이라 여군이 참모장이라니 다들 걱정이 많아. 염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환영받기 위함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걱정보다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단호한 답변에 이진필 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군. 박지우 대령의 부임 첫날은 신고식으로 시작해 사단 각 부서의 현황 보고로 이어졌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보고를 받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담당자들의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비서실 현황 보고 바랍니다.
드디어 비서실 차례가 되었고 김수민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새벽 6시부터 샤넬 산책에 파주 운전, 압구정 마카롱 심부름까지 마치고 막 복귀한 참이었다. 억지로 군복을 다시 챙겨 입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과 충혈된 눈은 감출 수 없었다. 비서실장 김대위입니다. 현재 사단장님 일정은 보고를 하던 김수민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피로가 극에 달한 탓이었다. 그 순간 박지우 대령의 시선이 김대위의 손에 머물렀다. 김대위의 오른손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압구정 기욤의 화려한 마카롱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그 쇼핑백을 보았다. 군사회의장이라는 엄숙한 장소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리본이 달린 쇼핑백. 이진필 소장이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다. 김대위, 그건 뭔가? 김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쇼핑백을 등 뒤로 감추었다. 이것은 그때 박지우 대령이 입을 열었다.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대위. 네네. 그건 군 보급품인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몇몇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아닙니다. 그럼 사단장님 공식 행사에 사용될 물품인가? 아닙니다. 김대위는 울기 직전이었다. 이진필 소장은 박 대령의 날카로운 시선에 안절부절 못했다. 박지우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대위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김대위의 등 뒤에서 쇼핑백을 빼앗다시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카롱 상자를 꺼내들었다. 압구정 기욤. 비싼 거군. 김대위. 지금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군사 대비 태세 기간이다. 그런데 자네는 전투복을 입고 작전 지역인 이곳 철원에서 서울 압구정의 마카롱을 들고 있다. 그녀는 마카롱 상자를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누구의 지시인가? 사단장님의 지시인가? 그것이 김대위는 차마 사모님의 지시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사단장을 모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박지우 대령은 이진필 소장을 돌아보았다. 소장님, 비서실의 임무에 마카롱 구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진필 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박 대령, 지금 신임 참모장이 상관이시기에 묻는 겁니다. 부대의 기강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의 지시가 아니시라면 김대위는 지금 즉시 군무 이탈 및 사적 용무 수행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김대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것은 박 대령이 김대위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미는 듯 보였다. 이진필 소장은 이를 갈았다. 감찰이라는 단어에 그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령. 좀 과한 것 같군. 그건 내가 아내에게 주려고 부탁한 걸세. 김대위가 수고해 준 거야. 결국 이진필 소장이 거짓말을 했다. 모든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쪼잔한 변명을 늘어놓은 셈이 되었다. 박지우 대령은 그를 잠시 노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김대위를 향했다. 김대위. 보고는 내일 다시 받겠다. 오늘은 이만 쉬도록. 그리고 그 마카롱 버려라. 여긴 그걸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녀는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상. 모두 업무 복귀. 장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 이진필 소장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박지우 대령은 자신의 첫 부임날 사단장의 권위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렸다. 한편 김대위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박 대령이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아니면 더 큰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관사의 여왕 오해숙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이진필 소장의 관사에서는 접시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오해숙의 광기 어린 비명이 울려 퍼졌다. 뭐라고? 그 계집애가 감히 내 마카롱을 버리라고 해? 여보, 당신은 뭐 했어? 그깟 대령 하나 못 이겨서 멍청하게 서 있었어? 당장 그년 그 박지유인지 뭔지 내 앞에 끌고 와. 내가 그년 군복을 찢어 밝혀줄 테니까. 지옥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박지유 대령의 등장은 칠사단의 거대한 파문이었다. 그녀는 FM 그 자체였다. 새벽 구보에 전 장교 참가를 명령했고 불필요한 모든 보고 절차를 없애고 실무 위주로 부대를 개편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수민 대위에게 찾아왔다. 박 대령은 김 대위를 참모장실로 불렀다. 김 대위, 자네의 주 임무는 사단장 보좌다. 사모님 보좌가 아니야. 오늘부로 자네는 관사 출입을 금한다. 사모님에게 오는 모든 연락은 나를 통하도록. 김 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대령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참모장님, 그렇게 하시면 사모님께서 김 대위, 자네는 군인인가 하녀인가? 박 대령의 차가운 질책에 김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군인입니다. 그럼 군인답게 행동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날 이후 김 대위는 오해숙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모든 연락은 박지유 대령에게 돌아갔고 박 대령은 군 업무와 무관한 연락은 삼가 주십시오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것을 차단했다. 오해숙은 분노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의 오른팔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던 김 대위를 빼앗긴 것은 그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이진필 소장은 아내의 히스테리를 감당하지 못해 박 대령에게 수차례 융통성을 강요했다. 박 대령, 자네 때문에 지금 부대 화합이 깨지고 있어. 그저 사모님 말동무 좀 해드리고 운전 좀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소장님, 그것은 말동무가 아니라 감정 노동이며 운전이 아니라 불법적인 사병 사유화입니다. 부대의 화합은 규율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조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진필 소장은 육사 후배인 그녀가 선배인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갈등은 골물대로 골마갔고 마침내 터질 날이 왔다. 사단 창설 기념 만찬회. 철원 군민회관을 빌려 열린 행사는 사단 장교들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들까지 참석한 성대한 자리였다. 이진필 소장과 오해숙 여사는 주인공이 되어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았다. 박지유 대령은 참모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했고 김수민 대위는 비서실장으로서 단상 아래에서 내빈들을 챙겼다. 오해숙의 눈은 내내 박지유 대령과 김수민 대위를 번갈아 쏘아보고 있었다. 감히 저것들이 내 앞에서. 연회가 무르익고 이진필 소장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가 연설을 하는 동안 오해숙은 김수민 대위를 손짓해 불렀다. 김 대위, 너 요즘 백 믿고 많이 컸다? 사모님, 공식 행사 중입니다. 하, 공식 행사? 저기 저 박지유가 내 백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내가 오늘 저녁 낯짝을 똑똑히. 그때 이진필 소장의 연설이 끝났다. 그는 연설에 사용했던 붉은 술이 달린 의전용 지휘봉을 단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왔다. 오해숙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어머 여보, 와인이 없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와인 잔을 김 대위의 발 앞에 실수로 떨어뜨렸다. 쨍그랑. 와인 잔이 박살나고 붉은 와인이 김 대위의 군화와 바지를 적셨다. 어머나,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김 대위 뭐해? 얼른 안 치우고. 옷 버렸네? 괜찮아, 내가 한 벌 사주면 되지. 모든 시선이 김 대위에게 쏟아졌다.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군복을 입고 깨진 유리 조각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대위. 그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그때였다. 박지우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왔다. 김대위. 그만. 자네는 부상자다. 의무실로 가라. 이곳은 내가 정리하겠다. 어서. 박 대령이 김대위의 어깨를 감싸자 오해숙이 기어이 폭발했다. 너. 박지우. 내가 뭔데 지금 내 사람을 빼돌려. 사모님. 김대위는 사모님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교입니다. 박지우 대령이 오해숙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말했다. 그리고 사모님. 지금 사모님께서 하신 행동은 명백한 모욕이자 폭행입니다. 폭행? 모욕? 이 공개적인 망신. 모든 장교들과 내빈들이 보는 앞에서 대령 따위에게 훈계를 듣자 오해숙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감히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너 같은 년은 싹을 잘라야 해. 손 내밀어. 오해숙이 소리쳤다. 박지우 대령은 그녀를 싸늘하게 바라볼 뿐 움직이지 않았다. 사모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그 차가운 한마디가 마지막 도화선이 되었다. 2년이. 오해숙은 뒤로 돌아 남편이 단상 위에 내려놓았던 그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군대의 지휘권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 지휘봉을. 여보, 안 돼. 이진필 소장이 막을 새도 없었다. 오해숙은 그 지휘봉을 야구방망이처럼 휘둘렀다. 박지우 대령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막았다. 짝.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소리가 만찬장을 갈랐다. 모든 음악과 대화가 멎었다. 오해숙의 손에 들린 지휘봉이 박지우 대령의 팔뚝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정적. 이진필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다. 김수민 대위는 비명을 지르다 말고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박지우 대령은 천천히 자신을 때린 지휘봉을 그리고 그 지휘봉을 들고 있는 오해숙을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이진필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팔뚝 전투복 위로 붉은 핏자국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박지우 대령은 아픔을 참는 기색도 없이 싸늘하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만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장님. 그녀는 오해숙이 아닌 이진필 소장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방금 사모님께서 소장님의 지휘봉으로 본관 현역 참모장을 폭행하셨습니다. 그녀는 피가 배어나오는 자신의 팔을 들어 올렸다.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군 지휘권에 대한 정면 모독입니다.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박지우 대령은 경례도 그 어떤 인사도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붙잡지도 않은 채 만찬장을 당당히 걸어나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군화 소리가 그날 밤 만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다. 이진필 소장과 오해숙 여사의 왕국이 무너지는 첫 번째 균열의 소리였다. 만찬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시간은 비명처럼 풀려났다. 저 전현이 오해숙이 남은 와인병을 집어 던지려 하자 이진필 소장이 경악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그만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 전현이 감히 날 모욕했잖아. 당신 지휘봉으로 아니 내 손으로 전현 낯짝을 찢어 발겼어야 했는데. 정신 차려. 지휘봉 내 지휘봉으로 현역 대령을. 이진필 소장은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보고합니다. 박지우 대령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법과 형법에 근거한 되돌릴 수 없는 선전포고였다. 수백 명의 장교와 내빈들, 완벽한 증인들 앞에서 벌어진
의무실로 아니 헌병대로. 이진필 소장이 횡설수설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사단장의 모습과 그 옆에서 여전히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는 사모님을 번갈아 둘 뿐이었다. 사단의 왕국은 그들 스스로가 휘두른 상징에 의해 처참하게 깨져나가고 있었다. 그 시각 박지유 대령은 사단 의무실이 아닌 철원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군 병원은 이진필 소장의 입김이 닿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환자분, 이건 상당히 깊습니다. 둔기에 강하게 맞았네요. 이게 어쩌다 넘어졌습니다. 꿰매 주십시오. 박 대령은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응급실 커튼 밖에서 김수민 대위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박 대령이 병원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참모장님, 저 때문에. 김 대위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다. 치료를 마친 박 대령이 팔에 붕대를 감고 나왔다. 김 대위, 일어나.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다. 박 대령은 김 대위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은 피를 흘린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울지 마라. 우는 것은 저들이 될 테니까. 자네는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이진필 소장과 오해숙 여사의 모든 사적 지시 내역을 날짜, 시간, 증거까지 기억나는 대로 전부 문서로 작성해. 네. 하지만 이건 명령이다. 박 대령은 자신의 팔에서 나온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챙겼다. 그녀는 그 길로 철원 우체국을 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를 등기 우편으로 붙였다. 받는 사람은 육군 본부 감찰실장. 그녀는 이진필 소장의 소나귀에 있는 사단 헌병대나 군단 법무실을 믿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7사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였다. 이진필 소장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아내와 싸웠다. 오해숙은 백제라는 시기였고 이진필은 우리 둘 다 죽는다며 절규했다. 참모장님,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박지유 대령은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사단장실로 향했다. 아, 박 대령, 어젯밤엔 내가 미안했네. 이진필 소장은 초췌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팔은 좀 어떤가? 내 아내가 그날이라 좀 예민해서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박 대령은 붕대로 감긴 자신의 팔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이진필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실수지. 실수고 말고. 그러니 박 대령, 자네도 군 생활 오래 했잖아. 이게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7사단 전체가 웃음거리가 돼. 부대 화합이라는 게 있지 않나. 부대 화합.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덮을 때 쓰이는 군대 내부의 가장 더럽고 편리한 단어였다. 소장님. 말해. 어젯밤 만찬회에서 사모님은 저를 모욕하셨고 소장님의 지휘봉으로 저를 폭행하셨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그것을 방관하셨습니다. 이진필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부대 화합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입니다. 박 대령,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논하는 건가? 내가 이 사단의 사단장이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자네가 육본에 찔렀든 어쨌든 그 보고서는 내 손을 거쳐야 해. 내가 막으면 그만이야. 박 대령, 젊은 친구가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내 말 한마디에 자네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걸 몰라. 협박이십니까? 협박? 허허, 충고지, 충고. 내 아내에게 정식으로 사과받게 해주겠네. 그리고 박 대령이 원하는 게 뭔가? 진급? 아니면 뭐 돈? 말만 하게. 내가 다. 철석.
박지우 대령이 들고 있던 서류철을 이진필 소장의 책상에 내던졌다. 이것은 어젯밤 현장에서 제가 확보한 증거물 목록과 증인 명단입니다. 뭐? 그리고 이것은 그녀는 두 번째 서류철을 꺼냈다. 지난 6개월간 김수민 대위가 사모님께 받은 모든 사적 지시 내역과 그것을 증명하는 CCTV 자료 차량 운행 기록 사모님 개인 계좌로 결제된 영수증 내역입니다. 이진필 소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김 대위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줄이야. 소장님, 저는 부대 화합 따위를 위해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박지우 대령이 사단장실을 나서는 순간 이진필 소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뒤틀려 있었다. 인사참모, 당장 들어와. 아니 됐어. 김수민 대위. 그년 당장. 그는 박지우를 직접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강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지키려 하는 가장 약한 고리를 부수면 된다. 김수민 대위 오늘부로 최전방 GOP 관측 초소로 전출시켜. 당장. 그날 오후 김수민 대위는 한 장의 인사명령서를 받았다. 보직 변경 제7보병사단 제5연대 수색대대 GOP 관측 장교. 그곳은 철원에서도 가장 춥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고립된 곳. 사실상의 유배였다. 오해숙은 그 소식을 듣고 관사에서 광소했다. 그래. 그거야 여보. 그년의 팔다리를 그렇게 하나씩 잘라버리는 거야. 어디 그 박지유인지 뭔지 그년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박지유 대령은 김수민 대위의 전출 명령서를 들고 다시 사단장실로 향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단장, 군단장 회의 참석. 이진필은 도망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약한 자의 목부터 조여오기 시작했다. 박지유 대령은 자신의 붕대 감긴 팔을 내려다보았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게 흘러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수민 대위의 전출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다. 인사명령서가 나온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김 대위는 자신의 단출한 군장을 꾸려야 했다. 철원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연병장. 집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지우 대령이 그곳에 서 있었다. 참모장님 김 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버텼어야 했는데 아니다. 박 대령은 김 대위의 군장을 바로 잡아주었다. 자네가 갈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적의 심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곳이지. 자부심을 가져라. 네. 이것은 유배가 아니다, 김 대위. 좌천이 아니야. 이건 저들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발악이다. 박 대령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김 대위의 전투복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든 매일 기록해라. 누가 자네를 감시하는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마라. 내가 자네를 반드시 다시 데려올 테니. 김 대위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집차는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겹겹이 이어진 철책선을 향해 사라졌다. 김수민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이진필 소장과 오해숙의 교활한 화살은 이제 오롯이 박지우 대령을 향했다. 이진필 소장은 전공법을 택했다. 그는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내려온 공문을 찢어버렸다. 사단장 직권으로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박 대령, 자네가 제출한 보고서 잘 봤네. 근데 말이야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 김 대위의 진술서 그거 자네가 강압적으로 쓰게 한 건 아닌가.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다. 소장님, 그날 만찬회에 있던 수백 명이 증인입니다. 증인?
허허 아무도 본 게 없다던데. 이진필은 이미 손을 써둔 뒤였다. 그날 만찬회에 참석했던 사단 참모들과 장교들에게 박지우 대령의 과잉 반응과 부대 화합을 저해하는 독단적 행동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낸 것이었다. 진급에 목숨을 건 그들은 사단장의 칼날 앞에서 기꺼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박 대령은 순식간에 상관을 모함하고 부대를 분열시키려는 미친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진짜 독은 관사에서부터 퍼져나왔다. 오해숙은 즉시 사단 장교 아파트 분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시작했다. 흑흑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포천 이동 갈비의 최고급 한정식집 향유갈비 방 하나를 통째로 빌린 그곳에서 오해숙의 1인극이 펼쳐졌다. 새로 온 그 박 대령이란 여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글쎄 나한테 흑 사단장 자리가 탐나니 당장 관사에서 나가라고 했지 뭐예요.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미친년. 참모들의 아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뿐인 줄 알아요? 우리 김대위 그 착한 애를 밤낮으로 불러내서 자기 시중을 들게 하고 심지어 흑 성추행까지 하려 했다니까요. 이제 이야기는 산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사단장님이 그 김대위를 보호하려고 눈물을 머금고 GOP로 잠시 피신시킨 거래요. 어흐흑. 그 박 대령이 우리 사단장님까지 잡아먹으려 한다고요.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질투와 시기심에 불타던 장교 아내들 사이에서 사실이 되었다. 어쩐지 눈빛이 너무 차갑고 독하더라. 연대장까지 했다더니 남자들 다 휘어잡고 다녔나 보네. 사단장님 사모님을 협박해? 저런 년은 군복을 찢어벗겨야 해. 독은 삽시간에 퍼졌다. 박지우 대령은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복도를 지나가도 아무도 그녀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사단 식당 BOQ 식당에 가도 그녀의 테이블 근처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 이진필 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지우 대령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박 대령. 참모장이니까 우리 사단 관할 철책선 전부 도보로 순찰하게. 48시간 주겠네. 사단 관할 철책선은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다. 48시간은커녕 일주일을 줘도 모자랄 물리적인 거리였다. 박 대령. 최근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아. 우리 사단 전체 방어 계획을 내일 아침까지 새로 짜서 보고하게. 그것은 한 개인이 아닌 작전 참모부 전체가 몇 달은 매달려야 하는 일이었다. 박지우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밤을 새웠다. 48시간 동안 그녀는 정말로 집차를 타고 걷고 뛰면서 모든 철책선을 돌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전투화가 찢어져 발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48시간 만에 철책선 순찰 보고서를 이진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3일 밤낮을 꼬박 세워 그녀는 사단 방어 계획 수정안을 완성해냈다. 이진필 소장은 경악했다. 이 독한 년. 그가 박 대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던진 덫들은 오히려 박 대령이 얼마나 유능한 군인인지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분노한 이진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업무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명예를 짓밟으면 되었다. 그는 박지우 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박 대령. 수고가 많군.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너무 많아. 이진필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부대 화합을 저해하고 상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심지어 동성부하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 말이야. 박지우 대령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진필 소장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는 중이었다.
물론 나는 박 대령을 믿지. 하지만 다른 장교들이 동요하고 있어. 그러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네. 이진필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대령 박지호. 귀관을 상관 모욕, 군기문란, 성추행 의혹으로 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네. 박지우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되어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녀의 육군 본부 감찰실 등기우표는 이진필의 소나기 안에서 이미 실종 처리된 뒤였다. 사단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제6장 벼랑 끝의 심판, 그리고 울리는 전화. 징계위원회 소집 공고는 사단 전체에 퍼졌다. 대령 박지우 참모장 직무 정지. 이진필 소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박 대령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렸다. 소식을 들은 오해숙은 자신의 관사에서 파티를 열었다. 포천의 고급 한정식집 향유갈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갈비와 샴페인이 넘쳐났다. 하하, 내가 뭘 했어. 밟으면 꿈틀도 못한다니까. 그녀는 값비싼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다른 참모들의 아내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어디서 감히 이 오해숙이한테 덤벼. 그년 이제 군복 벗고 콩밥 먹게 생겼다며? 아이고 고소해. 아내들은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사모님 못 당겨요. 라며 아첨을 늘어놓았다. 관사는 그들만의 승리를 자축하는 광기로 가득 찼다. 한편 가장 깊은 절망은 최전방 GOP에 있었다. 김수민 대위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 철책선을 지키다 식당에서 우연히 참모장 직무 정지 소식을 들었다. 쿵.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은 땅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나 때문에 나를 구하려다 참모장님이. 김대위는 그 길로 자신의 관측소 오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박 대령이 주었던 그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GOP에 온 첫날부터 자신이 겪은 모든 감시와 부당한 대우, 그리고 이진필 소장의 부조리를 목격한 다른 사병들의 증언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보내야 해. 그녀는 당장 군단 감찰실, 아니 육군 본부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전화와 편지는 이미 이진필 소장이 심어둔 GOP 대대장의 손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김대위 어디 가나? 대대장님. 저는 쯧쯧 김대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줄을 잘 서야지. 박지우 대 아니 박지우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괜히 엮이지 말고 조용히 철책선이나 지켜. 비켜주십시오. 비키긴 어딜 비켜. 이거 압수야.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대대장은 김 대위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아 불타는 난로 속에 던져버렸다. 타닥. 김수민 대위의 마지막 희망이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녀는 차가운 철책선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원회의 날이 밝았다. 사단 사령부의 가장 작고 창문도 없는 지하 회의실. 먼지 쌓인 책상 하나를 두고 심판자들이 앉았다. 가운데에는 이진필 소장. 그 좌우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인사참모, 군수참모, 그리고 헌병대장까지 모두 이진필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처형을 위한 요식행위였다. 박지우 대령이 피고인석에 섰다. 그녀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도 화려한 정복도 아닌 가장 깨끗하게 다림질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붕대 감긴 팔만이 이 부당한 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하지. 이진필 소장이 귀찮다는 듯 서류를 넘겼다. 대령 박지호. 징계 사유 첫째. 상관인 사단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명예를 실추시킨 점. 둘째. 부하인 김수민 대위를 회유, 협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대 화합을 저해한 점. 셋째.
김수민 대위에게 사적인 감정을 품고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이진필이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역겹게 변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단의 명예를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진필은 박 대령을 비웃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대령 박지유의 파면을 육군 본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파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퇴출이었다. 어디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나? 박대 이진필 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따르르르르르릉. 회의실 벽에 붙어있던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낡은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 전화기로 향했다. 그것은 한라인이었다. 군단 사령부를 넘어 오직 육군 본부와 직접 연결되는 전쟁 상황에나 울리는 붉은 전화기였다. 인사참모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추충성 7사단 사령부 인사참모입니다. 누구시라고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이진필 소장을 바라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 사단장님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입니다. 이진필 소장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이 왜 이딴 부대에? 당장 사단장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진필은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충성. 7사단장 이진필 소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철처럼 차갑고 깊은 분노가 억눌린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장. 네. 총장님. 내가 지금 아주 바쁜 국방부 회의를 중단하고 전화했네. 아, 영광입니다. 영광?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아내가 내 딸한테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군. 네. 따님 말씀이십니까? 이진필은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래. 내 딸 그 녀석이 육사 가서 보병이 되겠다고 할 때부터 내가 속이 좀 썩었지. 최전방 연대장까지 하겠다고 할 땐 정말 그런데 말이야, 이 소장. 그 독한 년이 나한테 단 한 번도 아프다, 힘들다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제 내 아내에게 자기 팔 사진을 한 장 보냈더군. 쿵. 이진필 소장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설마. 내 딸이 자네 사단 참모장으로 가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던 것 같은데. 이진필 소장. 자네 내 딸 박지유한테 자네 지휘봉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철커덕. 이진필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사성 장군의 마지막 선고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헬기 보낸다. 자네 징계위원회인지 뭔지 그 자리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직접 간다. 정적. 이진필 소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파면을 선고하려던 자가 이제 자신의 파면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왕국은 끝났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의 목소리가 지옥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내가 지금 직접 간다. 철컥. 통화가 끊겼다. 그것은 단순한 통화 종료음이 아니었다. 이진필 소장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망 선고음이었다. 444 이진필 소장은 주저앉은 채 의미 없는 소리만 뱉어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붉은 한라인 전화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님, 그럼 징계위원회는 인사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진필은 대답이 없었다. 아니, 하지 못했다. 내 딸 박지유한테. 그 한마디가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내리쳤다. 박지유. 박대령. 육군 참모총장 박한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감히 사성 장군의 외동딸에게 지휘봉으로 아니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지휘봉으로 사성 장군의 딸에. 공포가 뼈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이 파면을 선고하려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파면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저 전화가 잘못. 헌병대장이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다. 총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이건 저 박지우가 꾸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두두두두두두두. 아주 멀리서부터 낮고 무거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의실의 낡은 환풍기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강렬해졌다. 두두두두두두두. 땅이 울렸다. 지하 회의실의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다. 책상 위에 컵이 덜덜 떨렸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탄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기동 헬기 블랙호크가 7사단 사령부 연병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소리였다. 흐흐억 이진필 소장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두두두두두. 쾅. 마침내 헬기가 착륙하는 거대한 진동이 건물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방금 전의 굉음보다 더 무서웠다. 회의실 안에 네 남자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것은 사성 장군이 아니었다. 차가운 눈빛의 육군 본부 헌병단 MP 장교 2명이었다. 그들의 전투복은 7사단 소속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군복, 칠흑 같은 헌병 완장. 그들은 이진필 소장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았다. 사단장 이진필 소장, 인사참모 중령, 군수참모 중령, 헌병대장 중령. 그들은 네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불렀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령입니다. 네 분은 지금 이 시간부로 특수폭행 방조 및 상관 모욕 혐의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진필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헌병 장교의 다음 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본 징계위원회는 불법 감금 및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 강요 현장으로 간주 현 시간부로 모든 증거물을 압수합니다. 전원 이 자리에서 대기하십시오. 그것은 통보였다. 이진필 소장의 왕국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잠시 후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뚜벅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도 있으면서도 위험이 서린 걸음걸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한솔.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이 지하 회의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에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다. 그는 이진필과 그 참모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딸이자 이 부당한 심판의 피고인 박지우 대령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박지우 대령에게 걸어갔다. 박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대령 박지우. 박한솔 총장은 경례를 받았다. 그의 시선이 박 대령의 팔에 감긴 붕대에 머물렀다. 그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한번 꿈틀거렸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분노였다. 하지만 그는 총장으로서 입을 열었다. 고생 많았다. 박 대령. 그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진필 소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딸을 향했던 온기는 단일도 남아있지 않았다.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 소장. 네네. 총장님. 이진필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일어섰다. 박한솔 총장은 징계위원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바로 그 의전용 지휘봉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오해숙이 박 대령을 내리쳤던 바로 그 지휘봉이었다. 이게 뭔가? 그것은 의전용 이게 자네 부하를 때리라고 준 몽둥이인가? 박한솔 총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박한솔 총장은 지휘봉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자네는 이 지휘봉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내리쳤다. 그는 지휘봉을 이진필 소장의 얼굴 앞으로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이진필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헌병대장. 네. 총장님. 지금 즉시 사단장 관사로 간다. 네. 이 폭행의 주범을 체포해야지. 그 시각 사단장 관사. 오해숙은 포천 향유갈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한우 갈비찜을 앞에 두고 다른 참모 아내들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짠, 짠. 우리 사모님, 드디어 그 독사 같은 년을 내쫓으셨네요. 어머, 호호호. 내쫓다니? 파면이지, 파면. 콩밥 먹여야지. 사모님,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해숙이 밍크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의기양양하게 웃는 순간이었다. 쾅! 관사의 현관문이 말 그대로 부서지듯 열렸다. 뭐야? 누구야? 감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오해숙의 눈앞에 차가운 쇠붙이처럼 굳은 얼굴의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뭐야 너희들 지금 사모님 파티 안 보여? 오해숙이 고함을 쳤다. 그녀와 함께 있던 아내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갔다. 헌병대장 총장이 보낸 본부 헌병대장이 오해숙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오해숙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차갑게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오해숙 씨. 뭐? 이게 지금 날 씨라고 불렀어. 민간인 오해숙 씨. 귀관을 특수폭행, 군 공용물 손괴, 상관 모욕 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해숙의 뇌가 알코올과 충격으로 정지했다. 체포? 이진필 소장은 직무 정지 및 구속 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해숙 씨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본부 헌병단에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거짓말. 여보. 이진필 소장. 오해숙이 발악하며 이진필을 찾는 순간 관사문이 다시 열리고 이진필 소장이 두 명의 헌병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끌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박한솔 총장이 박지우 대령이 따라 들어왔다. 오해숙은 자신의 남편의 비참한 몰골과 그의 뒤에 서 있는 박지우 대령의 붕대 감긴 팔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박한솔 총장의 4개의 별을 보았다. 아! 쨍그랑. 테이블 위 샴페인 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그것은 그녀의 왕국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알리는 마지막 파열음이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강원도 철원의 말단 사단을 방문하고 현직 사단장과 그 아내를 동시에 체포해 간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7사단 사령부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사단장 이진필과 참모장 박지우의 이름표가 붙어있던 사령부 주차장은 이제 육군 본부 감찰실과 검무실에서 내려온 검은색 세단들로 가득 찼다. 사단의 모든 업무는 정지되었다. 이진필의 왕국을 구성했던 모든 신하들이 이제 범죄자로서 심판대에 올랐다. 육군 본부 지하에 마련된 특별조사실. 이진필은 어젯밤 입고 있던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장군이 아니라 길 잃은 노인처럼 처량했다. 이 소장 아니 이진필 씨. 그를 조사하는 것은 육군 법무실 소속의 자신보다 한참 아래 계급인 소령 검찰관이었다.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오? 나 현역 사단장이오. 총장님 박 총장님과의 오해는 내가.
오해라 소령 검찰관은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이진필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이게 오해로 보입니까? 서류의 제목은 대령 박지우, 육군 본부 감찰실 등기우편 신고서 이진필이 실종시켰다고 믿었던 박지우 대령의 첫 번째 보고서였다. 이게 어떻게 소장님이 실종시킨 줄 아셨습니까? 박지우 대령은 소장님께 보고서를 올리는 동시에 육군 본부 감찰실장 직통으로 사본을 발송했습니다. 그날 만찬의 폭행 사건이 터지기 이틀 전에요. 이진필의 눈이 공포로 떨렸다. 박지우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령은 처음부터 이진필 씨를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개혁 대상으로 보았을 뿐이죠. 검찰관은 두 번째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압구정 기욤 마카롱, 포천 향유갈비 갈비 세트, 사모님 개인 에쿠스 차량군 유류 사용 내역. 그리고 그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사단장 관사 리모델링 비용 3억 원. 부대 복지 기금에서 빼돌리셨더군요. 이것은 단순 폭행 방조가 아니었다. 업무상 횡령, 군용물 절도, 직권 남용. 줄줄이 엮여 나오는 범죄 혐의에 이진필은 입을 다물었다. 이건 다 아내가.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떠넘겼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다 오해숙 그 여자가. 같은 시각 다른 조사실. 깍.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오해숙은 이진필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새벽 내내 조사실을 뒤집어 엎고 욕설을 퍼부으며 발악하고 있었다. 오해숙 씨, 앉으시죠. 그녀를 조사하는 것은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 헌병 수사관이었다. 어디서 반말이야? 너 계급장 당장 안 떼. 오해숙 씨, 저는 군인입니다. 오해숙 씨는 민간인이시고요. 군 부대 내에서 군인의 공무 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신 피의자이십니다. 수사관은 피의자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내가 뭘. 그년이 그 박지우 그 독사 같은 년이 날. 박지우 대령님을 독사라고 부르시는군요. 수사관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다. 피의자 오해숙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음. 반성? 내가 왜 반성을 해? 억울한 건 나야. 내 마카롱 내 갈비. 그 마카롱과 갈비 혹시 사단 복지 기금으로 결제하신 건 알고 계십니까? 뭐? 오해숙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몰라. 여보. 이진필. 이 멍청한 인간이.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시각 7사단 사령부. 두두두두 GOP에서 헬기 한 대가 급히 내려왔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꽁꽁 얼어붙은 전투복 차림의 김수민 대위였다. 그녀는 자신이 체포되어 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연병장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자신의 롤모델이자 자신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박지우 대령이었다. 참모장님. 김대위는 박 대령의 붕대 감긴 팔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첩을. 수첩이요? 그 GOP 대대장님이 제가 기록하던 수첩을 불태웠습니다. 증거가 다. 박지우 대령은 그런 김대위를 따뜻하게 일으켜 세웠다. 김대위. 아니 김수민. 내 자네가 그 수첩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나? 네. 박지우 대령은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가? 그건 자네가 매일 밤 그 추운 GOP 관측소에서 꽁꽁 언 손으로 수첩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에게 보낸 백업 파일이다. 김수민 대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매일 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박 대령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대위. 박 대령은 조사실로 향하며 말했다. 그 자네의 수첩을 불태운 GOP 대대장. 네. 지금 저기 3번 조사실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자네의 그 불타버린 수첩이 이제 그자의 유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지. 박지우 대령은 김수민 대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자. 이제 자네가 피해자가 아닌 증인으로서 저 왕국의 마지막 숨을 끊어줄 차례다. 그날 김수민 대위의 입에서는 지난 수년간 오해숙과 이진필에게 당했던 모든 갑질과 부조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백업 파일과 불타버린 수첩의 존재는 이진필과 오해숙의 마지막 변명마저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충격적인 실태는 육군 본부 감찰실의 공식 브리핑 자료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이틀 뒤, 대한민국 아침을 여는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은 철원 7사단 발충격 실태로 도배되었다. 단독 사단장 아내 현역 대령을 남편 지휘봉으로 폭행 충격 속보 피해 대령, 알고 보니 육군 참모 총장. 외동딸 보복성 징계위까지 열려 심층 마카롱 심부름 강아지 산책, 김장까지 현역 여군 장교를 관사 하녀로 부린 사단장 부부.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진필 소장 부부 엄벌 촉구 청원으로 마비가 되었다. 이게 나라냐, 군대가 아니라 중세시대 왕국이다. 박지우 대령님 같은 참군인이 저런.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 MLB파크, 덕후 등 모든 곳에서 이진필과 오해숙의 신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오해숙이 압구정 현대백화점 VVIP 룸에서 김수민 대위에게 쇼핑백을 들게 했던 과거 사진까지 공개되었다. 박한솔 총장은 이 모든 여론의 불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참담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고통을 몰랐다는 변명보다 총장으로서 부대의 썩은 관행을 미리 도려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부조리 척결의 신호탄으로 삼았다. 육군은 이 사건을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이진필 소장 부부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다. 심판은 군사재판과 민간재판 투트랙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군사법원. 주범 이진필. 그는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증거인멸교사 등 열거하기도 힘든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마지막까지 나는 몰랐다. 아내가 다 했다며 비굴하게 변명했다. 하지만 불타버린 수첩의 주인 김수민 대위가 증인으로 나섰다. 피고인 이진필 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관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갑질을 권력으로 보호해준 공범입니다. 재판부는 이진필에게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이진필. 육군의 명예를 사적인 욕망으로 더럽힌 죄 그 죄가 막중하다. 피고인을 파면에 처한다. 또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지난 30년간의 군인 연금 전액을 박탈한다. 파면. 징역 3년. 그리고 연금 박탈.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완벽한 사회적 사형이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간인 신분의 주범 오해숙. 그녀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여론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혐의는 특수폭행 지휘봉이라는 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박지우 대령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려 한 점 등 더욱 악질적이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박지우 그년 때문에 라며 피해자를 저주했다. 판사는 그녀의 반성 없는 태도에 혀를 찼다.
피고인 오해숙. 피고인은 자신이 누군가의 위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징역 5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해숙은 그 자리에 실신한 듯 쓰러졌다. 모든 심판이 끝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보상과 명예 회복이었다. 박지우 대령과 김수민 대위 사건 이후 소령으로 진급했다는 이진필과 오해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민 소령이 지난 수년간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 그리고 부당한 전출로 겪은 경력상의 불이익, 박지우 대령이 입은 신체적 상해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누명으로 훼손된 명예.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이진필, 오해숙은 연대하여 김수민 소령에게 위자료 및 피해 보상금 3억 원을, 박지우 대령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즉시 배상하라. 이진필과 오해숙의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그들의 죗값으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며칠 뒤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 본부 대강당에서 참군인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박한솔 총장은 아버지가 아닌 총장으로서 단상에 섰다. 그의 앞에는 붕대를 풀고 깨끗한 정복을 입은 박지우 대령.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대위가 아닌 소령 계급장을 단 김수민이 서 있었다. 대령 박지우, 소령 김수민. 위 두 사람은 군 내부의 가장 부끄러운 부조리에 맞서 싸웠으며 불의에 굴하지 않는 참군인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에 보국 훈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박지우 대령과 김수민 소령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이 달렸다.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것은 부조리가 무너진 자리에 정의가 다시 바로 서는 순간이었다. 박지우 대령은 자신의 보상금 2억 원 전액을 군 인권보호센터에 기부했다. 김수민 소령은 7사단이 아닌 육군 본부 감찰실 부조리 신고 센터로 발령받았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과거의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이다. 충청남도 공주. 차가운 철문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공주 교도소 여성 수용동. 한때 관사의 여왕으로 불렸던 오해숙은 이제 죄수 번호 2046이 새겨진 연두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혐오했던 압구정 현대백화점 VVIP 라운지와는 가장 먼 곳이었다. 2046번 면회. 교도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에 오해숙은 부스스한 머리를 신경질적으로 쓸어넘겼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 그녀와 똑같은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남편 이진필이었다. 징역 3년의 이진필과 징역 5년의 오해숙. 두 사람은 파면과 실형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민사배상금 5억 원을 갚기 위해 남은 재산마저 경매로 넘어간 완벽한 알거지 신세였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교도소 내 면회실에서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통이었다. 당신. 오해숙이 수화기를 집어들자마자 쇠소리를 냈다. 당신. 멍청한 인간. 바보 같은 인간. 이게 다 당신이. 해숙 씨 이진필은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내내 연금 평생을 바친 내 연금이 다 날아갔어. 우리 이제 뭘 먹고 살지. 그에게는 명예나 죄책감보다 당장의 연금 박탈이 가장 큰 공포였다. 그 비굴한 모습에 오해숙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먹고 살아? 먹고 살아. 이 인간아. 당신은 3년이면 나가지만 난 5년이야. 5년. 다 그 박지우 그 쌍. 쾅. 오해숙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년 때문에. 그년만 없었으면. 2046번. 조용히 안 해. 교도관의 서슬 퍼런 고함이 날아왔다. 이진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니야 해숙 씨, 우리가 그 박지우가 총장 딸인 것만 알았더라면.
그 순간 오해숙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잘못 건드린 것을 실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핥히었다. 한때 철원 제7사단을 왕국처럼 다스렸던 왕과 여왕의 마지막 모습은 서로의 탓만하며 늙고 병든 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이진필. 이 무능한 인간. 이 멍청한. 내 인생 물어내. 으악. 오해숙의 비명은 차가운 유리창을 넘지 못했다. 그들의 왕국은 그렇게 교도소 면회실의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비참하고 완벽하게 종말을 고했다.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 참군인 표창을 받고 육군 내 부조리 척결의 상징이 된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김수민 소령. 그녀는 이제 육군본부 감찰실 부조리 신고센터의 핵심 인력이 되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사단장 안의 갑질 같은 구시대적인 부조리가 아닌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해진 신형 부조리에 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따르릉. 신고센터의 한 라인이 울렸다. 김수민 소령이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 부조리 신고센터 김수민 소령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익명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수화기 너머 망설이는 듯한 어린 중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정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저희 연대장님께서. 그 목소리에서 김수민은 과거 철원 관사에서 덜덜 떨고 있던 김대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중위님.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혼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수민은 나지막하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피해자는 이제 가장 강한 수호자가 되어 새로운 싹을 지켜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지우 대령. 그녀는 아버지인 박한솔 총장의 그늘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아니, 총장님. 저를 육군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총장의 딸이 아니라 야전 군인 박지우로 이 개혁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육군 문화혁신 태스크포스의 초대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었다. 단장님, 다음 주 전방 사단 순회 토론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순서 바꿔. 박지우 대령은 지도를 펼쳤다. 가장 불만이 많다고 보고된 GOP 소초부터 내가 직접 헬기 타고 들어간다. 병사들 목소리 직접 듣겠다. 그녀는 과거 이진필이 불가능한 임무라며 던졌던 그 철책선을 이제 개혁을 위해 스스로 걷고 있었다. 육군 전문 잡지 육군에서 그녀와 김수민 소령의 합동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특집 왕국을 무너뜨린 두 명의 참군인 박지우 대령과 김수민 소령을 만나다.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두 분께 7사단에서의 그 사건은 어떤 의미로 남으셨습니까? 김수민 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게는 악몽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지옥의 바닥에서 박지우 대령님이라는 원칙을 만났으니까요. 박지우 대령은 담담하게 답했다. 제게는 전쟁이었습니다. 적은 철책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썩어 빠진 관행. 그것이 우리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들의 인터뷰 기사는 육군의 모든 부대에 배포되었다. 관사의 여왕은 사라졌고 참군인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곳. 강원도 철원 동송읍 옛 7사단 사단장 관사. 그곳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육군 본부는 박지우 대령의 혁신 태스크포스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 남아있던 모든 과도한 사단장급 관사를 전면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해숙이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 붉은 벽돌의 저택. 그녀가 김수민 대위에게 레몬 물을 강요했던 그 거실. 그녀가 샤넬 강아지를 산책시키라고 명령했던 그 넓은 정원.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7보병사단 장병마음치유센터 늘봄. 관사의 높고 위압적이던 담장은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누구나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와 꽃밭이 생겼다. 오해숙이 VVIP 갤러리처럼 꾸며놓았던 1층 거실은 병사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북 카페가 되었다. 이진필이 최고급 와인을 숨겨두었던 지하 창고는 병사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할 수 있는 노래방과 개인방이 되었다. 그리고 박지유 대령을 폭행했던 그 지휘봉이 놓여있던 그 만찬회장. 그곳은 이제 전문 심리 상담사가 상주하는 집단 상담실이 되었다. 늘봄센터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 7사단의 새로운 사단장이 진필과는 180도 다른 야전형 참군인으로 평가받느니 직접 테이프를 끊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특별한 손님이 초대되었다. 바로 소령 김수민과 대령 박지호. 두 사람은 1년 만에 자신들의 전쟁터로 돌아왔다. 박지우 대령은 자신의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그날의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참모장님 아니 단장님. 김수민 소령이 북카페가 된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기가 참 다릅니다. 그날 이곳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는데. 박지우 대령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녀는 창밖에서 웃고 떠드는 어린 병사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기가 변한 것이 아닐세, 김소령. 이곳에서 숨 쉬는 사람이 변한 거지. 그때 센터를 둘러보던 한 무리의 갓 임관한 여군 소위들이 박지우 대령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이 존경과 경외심으로 빛났다. 저분, 박지우 대령님. 그들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당차 보이는 소위 하나가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대령님. 소령님. 저희 이번에 임관한. 박지우 대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총장의 딸도 혁신 단장도 아닌 그저 선배 군인으로서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김수민 소령도 과거 자신처럼 떨고 있던 김대위가 아닌 당당한 소령의 미소로 답했다. 충성. 어린 소위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박지우 대령과 김수민 소령도 그들을 향해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힘찬 답례를 보냈다. 충성. 차가운 철원의 햇살이 늘봄센터의 유리창을 넘어 그들의 빛나는 계급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관사의 여왕이 군림했던 그 어둡고 뒤틀린 왕좌는 이제 정의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따뜻한 대지가 되었다. 왕국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사람이 다시 서 있었다.